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음악, 영화, 드라마 등 거의 모든 문화 부분에서 한국의 힘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한국 문화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작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오징어 게임은 올해 9월에 열린 에미상 시상식에서 각종 상을 휩쓸었고, 칸영화제에서도 배우 송강호 씨가 나무주연상을,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음악계에서도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이 빌보드 차트를 비롯한 전 세계 음악 차트를 휩쓸며 전례 없는 성과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해외 언론들은 최근 한국의 이러한 문화적인 힘의 원천을 분석하면서 주로 정부 주도의 문화 발전 사업이 그 원인이라고 파악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문화진흥 산업만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내보이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홍보하고 알리려고 노력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 포춘지의 실린 기사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보편적인 매력, 한국 문화가 어떻게 아시아 지역을 넘어 글로벌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해당 기사에서는 많은 언론인들이 한국 정부 주도의 문화성장 산업을 한국 문화의 성공 요인으로 꼽지만, 자국의 문화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한국의 것만은 아니며 전 세계가 그러한 노력을 해왔다며, 그렇기에 이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이라 볼 수 없고,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을 일찍이 파악한 한국 문화 업계 사람들과 더불어 한국 문화는 보편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을 한국 문화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오늘은 해당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UN 총회에서 세계 지도자들의 그룹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젊은이들의 회복력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을 때 1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그 메시지를 함께 보기 위해 채널을 맞추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전달자는 다름 아닌 세계 최대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특유의, 그리고 틀림없는 한국이 보유한 국제적인 문화산업의 한 예시에 불과하죠. 일례로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팝스타는 바로 한국의 블랙핑크입니다. 이 밖에도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한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 그리고 바로 뒤에는 또 다른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 등이 한국 문화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영향력은 단순히 이런 작품들만으로 이해하기에는 훨씬 더 미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기 TV쇼인 복면가왕이 사실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예시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이지만 아시아 관객들은 20년 넘게 한국의 문화를 소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서양의 한국 문화가 들어와 정복해 나가기 시작한 것일까요? 정답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새로운 기술과 보편적인 주제들의 결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불필요하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대화자 없이도 한국 문화가 전 세계 관객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능수능란한 제작 기술은 전 세계 관객들이 다른 난해하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선택보다는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 왜 한국 문화가 세계를 점령해 나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초반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1987년까지 독재국가였고, 이것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게 만드는 제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대담한 예술가들은 경제성장을 가져온 독재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뿜어냈지만 그에 따른 더 강한 억압도 뒤따랐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검열되었죠. 이런 와중에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은 그들의 첫 번째 노래 난 알아요를 가지고 데뷔했습니다. 당시 비평가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와 스타일, 다분히 의도적인 사회적인 가사, 그리고 예술가의 특유의 옷차림은 그 당시 보편적인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중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였죠. 전통적인 한국의 발라드를 미국에서 영향을 받은 랩과 락에 혼합시키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은 훗날 K-팝이라고 불리게 될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약 10년 뒤 보이밴드 H.O.T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콘서트를 매진시키면서 한류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만들었고, 이후 K-팝의 여왕보아는 일본 오리콘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동시에 로맨틱 드라마 겨울연가는 일본 가정의 TV 화면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역에서 해외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라틴 아메리카, 중동의 관객들까지 한국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중국에서는 한류 열풍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인구학적인 불리한 점은 역설적이게도 문화산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인구로부터 비롯된 작은 시장은 예술가들과 경영자들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또한 1990년대 초 유럽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사실은 한국 사회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습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초기 소셜미디어와 같은 것들을 말이죠. 훨씬 더 큰 강대국들에 의해 둘러싸인 작은 개방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치는 결국 한국 문화산업이 외국의 것과 한국의 것들을 혼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까지 한국은 아시아에 멋을 제공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일본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과는 대단했지만 당시 한국 문화는 서구 시장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비와 같은 댄스 가수들과 소녀시대를 포함한 걸그룹들이 태평양을 횡단했지만 미국의 라디오 방송국들은 그들의 노래를 트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올드보이나 갈증을 포함한 영화들은 칸과 같은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영화관들은 헐리우드 액션과 슈퍼히어로 히트작을 선호하면서 한국 영화를 기피했습니다. 대서양 양안의 주류 관객들은 이 당시 한국 문화에 100%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 한국 문화는 결국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간부들은 전통적인 미디어와 함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미디어 업체들을 피하기로 결정했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과 K-드라마의 배우들은 유튜브, 트위터, 그리고 다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팬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수들의 팬들은 그들의 아이돌이 다가가기 쉽고 친근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그들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팬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구의 미디어 임원들이 BTS라고 말하기 훨씬 전부터 그 보이그룹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청춘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한국의 그룹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또한 한국 문화의 성공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편적인 주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예민한 여행객들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영어권 국가의 학교에 다니면서 적어도 삶의 일부를 해외에서 보냅니다. 일단 해외에 나가면 그들은 정신건강과 불평등에서부터 사랑과 이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한국의 커다란 성공을 지켜보던 몇몇 비평가들은 한국 정부가 문화 수출에 대한 자금과 지원을 통해 한류의 성공을 제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문화 산업이 한국과 달리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서구 시장에서 힘을 못 쓰던 한국 문화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예술가들과 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놓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을 일찍이 파악한 업계 임원들과 대화해보세요. 또 한국 사회가 다른 선진국의 사회와 어떻게 닮았는지, 무엇이 다른지를 확인해보세요. 이 혼합물이 한국을 의심할 여지없는 아시아의 문화 강국으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강국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